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아들이 어머니는 이번 여행에 같이 안 가요라고 문자를 보냈다. 내가 그들의 새 집값을 전부 치러준 직후의 말이다. 나는 모든 자동이체를 취소하고 그 집을 팔아버렸다. 그들이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둘은 충격에 휩싸였다. 저는 언제나 가족이란 서로를 굳게 지켜주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와 제 여동생은 부모님께 그렇게 배웠습니다. 서로 돕고 버리지 말고 곁에 있어 주어라. 그리고 저는 이 원칙을 제 아들 민준에게도 그대로 물려주었다고 진심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어딘가에서 저는 크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오냐오냐 키웠거나 아니면 너무 많은 것을 용서했기 때문이겠지요. 특히 제 남편 정훈이 세상을 떠난 후에요. 5년 전 그때 저는 홀로 남겨졌고 아마도 제 인생의 마지막 가까운 사람을 잃을까봐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숙, 나이는 67세입니다. 최근 몇 년간 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정훈과 제가 거의 30년 전 민준이가 12살 때 산 집에서요. 그때 우리는 마치 천국에 정착한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으면서도 조용한 녹색 신도시 분당은 마치 가족 생활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곳 같았죠. 저는 초등학교 교사였고 정우는 보험 설계사였습니다. 우리 둘 다 출세 지향적인 사람은 아니었지만 집안은 잘 유지되었습니다. 빚도 지지 않았고 조금씩 저축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언제나 멀리 내다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주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혹시 갑자기 없어져도 당신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둬야 해. 저는 그때마다 손사래를 쳤습니다. 우리는 동갑인데 무슨 만약이라는 말이냐고요. 하지만 그는 정말로 먼저 떠나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심장마비였죠. 모든 것이 너무나 조용히 일어나서 저는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는 정말로 모든 것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생명보험금뿐만 아니라 예금과 심지어는 살아생전 저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어떤 투자금까지 남겨두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 천 몇 달 동안 저는 마치 안개 속에서 사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왜 일어나야 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만약 민준이와 그의 아내 지아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그대로 몸져 누웠을 겁니다. 그들은 장례식과 서류 정리를 도왔고 손주인 예나와 서준이를 데려왔습니다. 그때 아이들은 9살과 5살이었습니다. 작고 시끄럽고 활기찬 아이들이었죠. 그 아이들이 그때 저를 구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쿠키를 굽고 오래된 영화를 보고 유치한 만화 영화를 보며 웃었습니다. 잠시나마 집이 다시 온기로 가득 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점점 뜸하게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민준이가 일이 바쁘다고 설명했고 그 후로는 전화조차 드물어졌습니다. 전화를 할 때면 대부분 돈 문제였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면서요. 예나를 자사고로 전학시켰다거나 서준이가 정형외과용 매트리스가 필요하다는 식이었습니다. 등이 아프다, 성장기 아이라서 그렇다는 말과 함께요. 물론 저는 주었습니다. 저 혼자에게 돈은 필요 없었고 아들에게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어머니, 나중에 꼭 갚을게요라고 그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갚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 후 지아는 마치 제가 가사도우미인 양아이들을 제게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늘 신경질적인 모습으로 와서는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않았죠. 제대로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한 번은 현관에 서서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단 음식은 주지 마세요. 6시 이후에는요. 예나는 구구단 복습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발 저번처럼 밤늦게까지 스마트폰 붙들고 있게 하지 마세요.
저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제 집에서 밤늦게까지 그런 적이 없었지만 저는 입을 다물고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그래, 다들 피곤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것이 제 가장 큰 실수였을 겁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갑자기 저녁 식사에 저를 초대했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요. 그것만으로도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동네 중심가의 작지만 아늑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민준이는 안절부절 못하며 소금통을 만지작거리고 멍하니 다른 곳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판교 프리미엄 빌리지에 집을 사고 싶어서요.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그곳은 저렴한 주택이 아니었습니다. 경비와 차단기가 있고 이웃들은 고급 외제차를 모는 엘리트 타운하우스 단지였죠. 좋은 일이네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약금이 부족해서요. 혹시 어머니께서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저는 다 큰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여전히 공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주던 꼬마,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주던 아이, 학교에서 나쁜 성적을 받을 때마다 하소연을 들어주던 그 아이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 계약금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집값 전부를 내주마.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다시 가까워지길 바랐기 때문일 겁니다.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겠죠. 다만 집은 어머니 명의로 해야 해요. 저희 부부는 신용기록이 좀 안 좋아서요. 나중에 명예 이전하면 되니까요. 물론이죠. 저는 또다시 동의했습니다. 가족을 위한 일인데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 집은 정훈이 남긴 거의 모든 유산을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을 보았을 때 크고 밝고 파노라마 창문과 정원이 있는 그 집을 보았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헛되지 않았어. 손주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해주자. 민준이와 지아는 집들이를 열었습니다. 저도 초대받았죠. 뜻밖에도 기뻤습니다. 아무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저 불러주고 심지어 안아주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니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라고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손님들이 많았는데 대부분 그들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지아는 자랑스럽게 모두를 데리고 집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여기는 주방이에요. 이탈리아산 대리석이죠. 그리고 이 드레스룸은 잡지에서 본 것과 똑같아요. 와인셀러는 스페인산이고요. 저는 샴페인 잔을 들고 거실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남의 인생에 관한 영화를 보는 것처럼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예나가 다가왔습니다. 온통 스마트폰에 빠져 눈도 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이 집 사주셨다고 하던데요. 그래. 내가 좀 도와줬지라고 저는 따뜻한 말을 기대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대박. 그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중얼거리고는 가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이후 저는 혹시나 이제는 무언가 변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준이가 더 자주 전화하고 지아가 저를 존중하며 대하고 손주들이 그냥 놀러오기를요.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모든 것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집들이 이후 모든 것은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 집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전화는 다시 드물어졌고 거의 항상 무언가를 바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행 갈 돈이 부족하다거나 아이들이 아프다거나 차 변속기가 고장났다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예 저를 무시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가끔씩 8시에 애들 데리러 갈게요. 나 예나 맡길게요. 저희 오늘 저녁 약속 있어요. 라는 문자만 툭 던졌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젊은 부분이 자기들 걱정이 있겠지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그저 공짜 보모와 지갑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예고 없이 그들에게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냥 사람 사는 정으로 파일을 들고서요. 보고 싶었습니다. 서준이가 아주 좋아하는 블루베리 파이를 구웠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제 명의로 된 집에 차를 몰고 갔습니다. 마당에는 차 몇 대가 서 있었고 창문에는 불이 켜져 있었으며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연 것은 지아였고 그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저는 제가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바로 알았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기다리지 않았는데요. 민준 씨 동료들과 저녁 식사 중이에요. 안에는 식탁, 와인병들, 소란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동료들과의 저녁 식사라기엔 전혀 그렇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냥 지나가던 길이었어라고 저는 파일을 내밀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너희들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서 들렀지. 감사합니다만 아이들은 친구 집에 있어요. 어머님이 다녀가셨다고 전해드릴게요. 라고 지아는 차갑게 말하고는 바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제가 사준 집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턱조차 넘지 못한 집 앞에서요. 집으로 돌아와 어둠 속에서 낡은 사진들을 바라보며 앉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함께였던 사진들, 민준이가 서준이를 안고 있는 사진, 예나가 스마트폰 없이 웃고 있는 사진, 모든 것이 진짜였을 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답을 찾으려고 애썼고 변명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지아가 피곤해서 그런가? 민준이가 그냥 바빠서? 요즘 세상이 원래 이런 건가? 늙은이들은 길가에 버려지는 건가? 봄에 민준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만 듣고도 무언가 필요하다는 것을 바로 알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유럽 여행을 갈까 생각 중이에요. 프랑스, 이탈리아요. 오래전부터 꿈꿔왔거든요. 2주 동안 아이들과 함께요.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을 시켜주고 싶어요. 멋지구나라고 저는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지 이미 알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비행기 표도 비싸고 호텔도 비싸서요. 조금 도와주십사 하고요. 얼마냐고요? 그가 액수를 말했습니다.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제가 침묵하자 그는 제가 망설인다고 생각했는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아이들이 세상을 봐야 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예나는 곧 대학에 가야 하고 서준이도 환경을 바꾸는 게 좋을 거예요. 저는 들으면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를 데려갈 생각은 안 해봤니? 그는 침묵했습니다. 황급히 말을 고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희는, 가족끼리만 가는 여행으로 생각해서요. 우리 넷만요. 그럼 나는 가족이 아니니? 물론이죠, 어머니. 그냥 아이들이 자유를 원해서요. 그리고 어머니는 피곤하실 수도 있잖아요. 관광, 산책 같은 거요. 나는 매일 1시간씩 걷고 일주일에 2번 요가를 해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아랑 얘기해 볼게요. 저는 그가 얘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3일 후에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미안하지만 같이 못 가겠어요. 지아가 부담스러워해요. 이해해 주시길 바라요. 항공권 도움은 여전히 기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문자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부담스럽다, 즉 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어머니입니다. 그들에게 집을 사주고 돈으로 도와주고 아이들을 돌봐준 여자, 짐이라니.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민준이가 엄마가 최고야라고 속삭이던 때를, 서준이가 할머니는 슈퍼히어로라고 쓴 그림을 가져다 주던 때를, 예나가 초등학교 때 발표회에 와달라고 부탁하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들에게 짐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저는 멍한 상태로 일어나 몸을 추스르고 커피를 내렸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어떤 변명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아에게도 민준이에게도요. 저는 그들에게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제 카드였지 제가 아니었습니다.
낮에 친구인 최경희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는 북클럽에서 만나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며 자주 통화하는 사이였습니다. 영수가, 어디야? 우리 오늘 만나기로 했잖아. 라고 그녀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완전히 잊고 있었어. 책도 다 못 읽었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간신히 참았습니다. 미안해, 피곤해서, 머리가 좀. 무슨 일 있어? 그리고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문자에 대해, 집에 대해, 무관심에 대해, 짐이라는 말에 대해, 맙소사 영수가 그건 너무 끔찍하다. 민준이가 그럴 수 있다니 믿기지가 않네. 내가 과장하는 걸지도 몰라라고 저는 스스로를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그런 걸지도. 그만해라고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직접 말했잖아. 설날에 널 초대하지도 않았다고. 자기들끼리만 보내고 싶다면서 선물값은 네가 다 냈잖아. 내 생일은 잊어버리고 다음날 차 수리비 빌려달라고 한 건 어떻고. 이건 우연이 아니야. 이건 시스템이라고. 그리고 너는 그 시스템 안에서 그냥 현금 지급기일 뿐이야.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녀가 옳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저는 우리 가족 변호사인 김진우 변호사님께 예약을 잡았습니다. 정은과 제가 유언장을 작성할 때 도움을 받았던 분입니다. 그는 우리 가족을 잘 알고 있었고 저를 따뜻하게 불필요한 질문 없이 맞아주었습니다. 김영숙 여사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사준 집이요. 아직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아들 가족이 살고 있고요. 제가 그 집을 처분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팔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는 눈썹을 치켜 올렸지만 묻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가져온 서류를 주의 깊게 검토했습니다. 네, 집은 여사님 명의로 되어 있고 전액 상환되었군요. 담보대출은 없고요. 증여계약도 명예 이전도 없었네요.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간단합니다. 이것은 여사님의 재산입니다. 여사님은 이 재산을 처분할 완전한 권리가 있습니다. 팔거나 임대하거나 증여하거나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거기 살고 있다는 사실은요? 서면 임대 계약이 없다면 그들은 여사님의 구두 동의하에 거주하는 것이며 여사님은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물론 퇴거 절차가 있지만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나는 이 집을 팔 수 있다. 한 가지만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김 변호사님이 안경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만약 팔기로 결정하신다면 빠르고 조용하게 진행하세요. 그들의 압박이 없도록요. 민준이가 방해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신의 아내에게 당신을 짐이라고 부르게 하면서도 돈을 요구하는데 거리낌 없는 사람이라면 편안함을 잃지 않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은 뺨을 맞은 것처럼 아팠지만 정직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밖은 따뜻했습니다. 봄이었죠. 공원에는 유모차를 끈 엄마들, 노부부들, 커피를 든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나와 민준이 사이에 있었던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난 걸까? 한때 그는 직접 월급을 가져다 주었고, 좋은 성적을 자랑했고, 조언을 구하러 왔는데, 이제는 전화를 피하고 그의 아내는 내 앞에서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문득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저는 현금 지급기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참아주고 제가 불편한 늙은이라고 생각한다는 생각으로 아침에 일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죄책감 없이, 굴욕감 없이요. 그리고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 집을 팔 것입니다.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백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민준이는 뭐라고 할까?
나는 나중에 이 일을 감당하며 어떻게 살아갈까? 하지만 제 안에서는 오랜만에 처음으로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마침내 제 삶의 운전대를 다시 잡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김진우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팔겠습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사님이라고 그는 차분하지만 존중이 담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실력 있는 중개인에게 연락하겠습니다. 경험 많고 믿을 만한 여성분인데 괜찮으시면 내일이라도 뵐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준비됐습니다. 다음 날 강유미 소장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40대 중반의 다부지고 비즈니스적인 태도에 활기찬 눈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서류를 보고 몇 가지를 다시 물어본 뒤 즉시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판교 프리미엄 빌리지군요. 위치가 아주 좋습니다. 이런 집은 아주 빨리 나갑니다. 일주일 안에 구매자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나 빨리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특히 지체하지 않는다면요? 한 가지, 가족분들은 매각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그리고 아직 말할 계획도 없습니다. 강 소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집을 보여주는 것은 아무도 없을 때 해야겠네요. 저는 그들의 일정을 손바닥 보듯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저녁까지 회사에 있고 지아는 화요일과 목요일에 샵에 갑니다. 아이들은 3시까지 학교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에 집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라고 강 소장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매각 후에는 가족들의 짐을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전부 그들 것입니다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포장과 보관 비용은 제가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보관되도록 하되 제 집에는 두지 않을 겁니다. 이해합니다. 믿을 만한 이사 업체를 알고 있습니다. 모두 깔끔하게 수거해서 창고로 옮겨줄 겁니다. 목록을 작성해서 가족분들께 보관 장소 좌표를 전달해드리죠. 저는 그들이 유럽 여행의 꿈에서 돌아왔을 때 집도 없고 짐도 없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제 편지 한 통만 덩그러니 놓여 있겠죠. 네, 충격일 겁니다. 하지만 짐이라는 문구가 담긴 그 문자는 저에게 충격이 아니었을까요? 그들은 언제 출국합니까? 김 변호사님이 물었습니다. 2주 후에 14일 동안요. 완벽합니다. 그들이 없는 동안 모든 것을 처리하죠. 집 보여주기, 감정평가, 계약, 거래까지요. 불필요한 소동 없이요. 그가 옳았습니다. 민준이가 미리 알게 되면 소란이 일어날 겁니다. 근거 없이 거래를 막으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신경은 쓰이겠죠. 하지만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법에 따라 조용하고 깨끗하게 처리될 겁니다. 우리는 중개소와 계약을 맺고 가격, 세금, 수수료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모든 서류는 제 명의였습니다. 어떤 예상치 못한 일도 없었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님 사무실을 나오며 낡은 장에 마침표를 찍은 듯한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명확함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책상에 앉아 수첩을 펼쳤습니다. 제가 가족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불하던 모든 비용을 적었습니다. 예나의 학교 등록금, 자동차 보험료, 아이 돌보미, 정원사, 경비, 심지어 지아의 월급이 밀렸다며 제가 대신 내주던 휴대전화 요금까지 길고 저에게는 굴욕적인 목록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언제 습관이 되었는지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안녕하세요라고 저는 정장을 입은 젊은 여성 매니저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 가족 앞으로 된 모든 자동이체를 취소하고 제 계좌 관리 위임장을 철회하고 싶습니다. 물론입니다, 여사님. 하지만 확실하신가요? 이 이체들은 반년 넘게 계속되었는데요. 확실합니다라고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부동산 매각으로 큰 금액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투자 옵션에 대해 상의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별도의 상담실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수적인 것, 중도적인 것, 좀 더 위험성이 있는 것. 결국 저는 일부는 안전한 채권에, 일부는 여행이나 개인적인 지출을 위해 접근성이 좋은 유연한 계좌에 넣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전에 다른 사람을 위해 했던 모든 것을 이제 저는 저 자신을 위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라고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유언장을 갱신해야 합니다. 저희가 공증인이나 변호사를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 변호사님이 계세요. 예전에는 모든 것이 민준이 앞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당연해 보였습니다. 이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일부는 자선 단체에, 일부는 저 자신을 위해, 그리고 오직 가족이 진정한 지지와 보살핌을 보여줄 때만 일부가 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요. 보장도 자동도 없습니다. 오직 제 선택만이 있을 뿐입니다. 다음 날 저는 오랜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운 기분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아무데도 아프지 않았고 머리도 어지럽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어나 커피를 끓이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노년층을 위한 토스카나 여행을 입력했습니다. 바로 그곳이 정훈과 제가 10년 전에 가기로 꿈꿨던 곳이었습니다. 계속 미루기만 했죠. 민준이가 대학에 가고 예나가 태어나고 서준이가 어리고 정훈이 아프고 이제 끝이었습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그룹 한국인 가이드가 동행하는 좋은 호텔의 투어를 찾았습니다. 자리를 예약하고 계약금을 내고 비즈니스 클래스로 왕복 항공권을 샀습니다. 안 될 이유가 없었죠.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삶으로 내딛는 제 첫걸음이었습니다. 강 소장님이 전화했습니다. 내일 사진작가가 촬영하러 갈 겁니다. 집에 아무도 없겠죠? 네. 지아는 샵에 있고 아이들은 학교에, 민준이는 회사에 있어요.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저는 열쇠를 들고 집 앞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그들이 제가 역시 사중가구가 노인 밟고 넓은 방들을 촬영하는 동안 저는 차에 앉아 집의 외관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집이었지만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의미로도 온기로도요. 사진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 라고 강 소장님이 다가오며 미소 지었습니다. 벌써 이런 집을 찾는 고객이 3분이나 있습니다. 제가 확신하는데 금방 처리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하네요라고 저는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이 여행에서 돌아오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는 거예요. 끝내겠습니다라고 그녀가 약속했습니다. 제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구매자가 있습니다. 의사 부부인데 남편은 외과 의사, 아내는 교수입니다.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즉시 지불할 의향이 있습니다. 일주일 내에 거래를 마무리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진행되어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떤 드라마도 없이 오직 서류와 계산뿐이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합시다라고 저는 말했습니다. 아무도 돌아와서 정의를 위해 싸우기 시작하기 전에요. 거래는 금요일로 정해졌습니다. 민준이와 지아가 여행에서 돌아오기 바로 3일 전이었습니다.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저와 강 소장님, 그리고 구매자들. 박 교수 부부는 지적이고 상냥했습니다. 남편인 외과 의사는 차분하고 자신감 있었고, 아내인 대학 교수는 안경을 쓰고 친절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정말 멋진 집이네요. 김영숙 여사님이라고 그녀가 서류에 서명하며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바로 이런 집을 찾았어요. 소중히 아끼겠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단 하루도 살아보지 않았다는 것,
저를 불편하게 여기게 된 사람들을 위해 샀다는 것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등기 이전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서류는 완벽했고 거래는 깨끗했습니다. 마지막 서명을 했을 때 저는 어깨에서 시멘트 포대를 내려놓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축하합니다라고 김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돈은 24시간 내에 계좌로 입금될 겁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그와 강 소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린 후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짐은 다 준비되었나요? 네라고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와서 모든 것을 깔끔하게 포장하고 약속대로 창고로 옮길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민준이에게 줄 편지도 잊지 마세요. 이미 다 준비되었습니다. 부탁하신 대로 이웃집에 맡겨두겠습니다. 거기에는 창고 주소와 상황 설명이 들어있을 겁니다. 제가 사무실을 나왔을 때 하늘은 흐렸고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저는 갑자기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히스테리도 원망도 없이 그저 평온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했어야 할 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집에서 짐을 빼는 동안 저는 근처에 세워둔 제 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아가 고른 소파가 실려 나가거나 예나의 학교 공책이 포장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필요 없는 일이었습니다. 강 소장님은 낮에 전화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짐은 옮겨졌고 새 주인은 내일 입주합니다. 편지는 이웃에게 전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커피를 끓이고 옷장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정훈과 민준이와 손주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진 속에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주기만 하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것이라고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이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제가 일주일 내내 전화했잖아요. 저는 그들이 휴가 중에 걸려온 전화와 문자를 정말로 무시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가 제 기분을 망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빴어라고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내 인생이 있으니까. 그는 침묵했습니다. 아마도 그런 대답이 그에게는 예상 밖이었을 겁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희 내일 도착하는데 어머니 댁에 들를게요. 내일은 안 돼. 피곤할 테니 쉬고 짐 정리부터 해.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무슨 짐이요? 그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대로 좀 말씀해 보세요. 무슨 일이에요? 내일이면 다 알게 될 거야 라고 저는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약간 떨렸지만 마음속에는 두려움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분한 확신만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정확히 6시 시계처럼 전화가 울렸습니다. 저는 그들이 이미 자신들의 집에 다녀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 민준이의 목소리는 절제되어 있었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안녕, 민준아. 돌아왔나 보구나. 집에 누가 살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짐은 어디 있어요? 모든 짐은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어. 창고 주소는 이웃집에 맡겨둔 편지에 있어. 침묵, 소화기 속에 진공 상태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그가 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집을 팔았군요. 나는 내 집을 팔았어. 내 명의로 되어 있고 내가 한 푼까지 다 지불했으며 너희들이 나를 문턱에도 못 들어오게 했던 그 집을. 하지만 우리가 거기 살았잖아요. 내 허락하에라고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 허락하에 너희가 거기 살았지.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전화기 뒤편 어딘가에서 지아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간 그녀가 직접 수화기를 낚아챘습니다. 어머님, 제정신이세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요?
이건 어머님 손주들 집이잖아요. 저희 이제 어디서 살아요? 안녕, 지아야. 너희 둘 다 성인이고 일하는 사람들이니 아파트라도 구해서 살다가 나중에 너희 집을 사렴. 저희는 그런 집을 살 여유가 없어요. 그녀는 거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럼 나를 짐이라고 부르지 말았어야지. 그건 그냥 표현일 뿐이었어요. 네가 나한테 돈을 요구하면서 선택한 표현이지. 자, 이제 너희는 짐에서 자유로워졌네. 그러자 수화기에서 예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이건 옳지 않아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할머니가 모든 걸 망쳤어요. 네가 마지막으로 나한테 그냥 전화한 게 언제니? 뭔가 부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물었습니다. 그냥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려고. 네가 마지막으로 나한테 스스로 찾아온 게 언제니? 내가 상기시켜주지 않아도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얘야라고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너희 모두는 오래전에 가족이기를 그만뒀어. 나는 그냥 편리한 기능이었을 뿐이고 이제 나는 다시 사람이 된 거야. 저녁에 저는 여행 가방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 여행까지 3일이 남았습니다. 정훈과 제가 예전에 남쪽으로 여행 갈 때 입었던 그 드레스를 꺼내고 크림, 약, 여행 안내서를 쌌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걸 해냈나? 저는 이걸 해냈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3일은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보험에 가입하고 편한 신발 2켤레를 사고 서류를 확인하고 집한 돈을 여러 예금 계좌로 나누어 이체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계좌에 남겨두었습니다. 생활비와 즐거움을 위해서요. 짐을 싸는 동안 민준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하나는 화가 난 듯 느낌표로 가득 찬 비난이었고 다른 하나는 슬픈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걸 망쳤어요. 어머니를 못 알아보겠어요. 그 후로는 무시, 전화도 편지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고요함에 감사했습니다. 공항에는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운전기사 아저씨는 수다스러운 분이어서 어디 가는지 혼자 가는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그냥 말했습니다. 이탈리아요. 토스카나로 휴가 가요.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멋지게 사시네요. 어머님, 존경합니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 멋지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제 자신의 삶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토스카나는 영화나 사진으로 상상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언덕, 포도밭, 오래된 타일, 라벤더. 하지만 제 눈으로 본 것은 무언가 특별했습니다. 공기는 로즈마리 향이 섞인 올리브 오일 같았고 햇살은 부드럽고 따뜻했지만 뜨겁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유롭고 친절했습니다. 그룹은 10명으로 작았고 모두 50대 이상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온 아주머니들, 부산에서 온 부부, 대전에서 온 교수님 한 분도 계셨습니다.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풍경과 와인, 그리고 고요함을 즐겼습니다. 셋째 날, 우리는 오래된 마을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곳 돌담과 조용한 골목 사이에서 저는 문득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휴가가 아니라 마치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것 같다고요. 그리고 어쩌면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계속될지도 모른다고요. 저녁에 호텔에서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진짜 종이에다요. 민준이에게가 아니라 저 자신에게요. 어린 시절의 저, 10대의 저, 아내였던 저, 그리고 과부가 된 저에게 저는 썼습니다. 너는 모든 것을 옳게 했어.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두를 위해 노력하며 살았어.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 살 시간이야. 두려움 없이, 죄책감 없이, 맑은 마음으로. 저는 이 편지를 변호사님 연락처 옆에 수첩에 끼워두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저를 뒷전으로 밀어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요.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테라스에 앉아 와인을 마셨습니다. 그룹 사람들은 아이들과 손주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는 시어머니에 대해 불평했고, 누군가는 연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대구에서 온 한 아주머니 혜진 씨가 물었습니다. 김영숙 여사님은 혼자 사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있지만 그 아이는 그 아이의 삶이 있고 저는 이제 제 삶이 있어요. 어떠세요? 저는 한 모금 마시고 토스카나 언덕 위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아요. 집에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는 우편함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민준이의 필체였습니다. 안에는 단 2장의 종이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배신감을 느낀다고,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지아는 용서할 수 없다고 썼습니다. 제가 어땠는지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라는 구절도 없었습니다. 오직 어머니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저는 편지를 덮고 천천히 조각조각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해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저는 빚진 사람이 아니고 죄인이 아닙니다. 며칠 후 최경희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 이탈리아는 어땠어? 이야기 좀 해봐. 벌써 보고 싶네. 상상 이상으로 좋았어라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알아? 아무도 나를 이용하지 않을 때 사는 게 얼마나 쉬운지 갑자기 깨달았다는 거야. 그녀는 웃었습니다. 너 이제 우리 사이에서 새로운 여성이야. 족쇄 없는 여자. 그래, 족쇄 없이 자유롭게. 저는 도서관에 등록했고 일요일에는 수채화 수업에 수요일에는 수영장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 삶이 동화가 된 것은 아니었지만 제 것이 되었습니다. 아파트 안은 조용했지만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평온이었습니다. 소리 지름도 원망도 어머니 돈 좀 보내주세요 라는 전화도 없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토스카나에서 가져온 라벤더를 꽂은 화병을 놓고 그 옆에 정훈의 사진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를 강하게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이제 나 혼자서도 잘 해내고 있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도시의 여름은 무더웠지만 저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곳에서 저 자신과 단둘이 있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가끔 한강변을 산책하고 작은 빵집에서 커피를 사 마시고 서점에서 영혼을 위한 책을 둘러보았습니다. 육아에 관한 책도 관계 심리학에 관한 책도 아닌 그저 시, 산문, 단편소설 같은 것들이었죠. 솔직히 말해 가끔은 대화가 그리웠습니다. 아이들의 소란스러움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인간적인 대화요. 돈 좀 보내줘나 내 열쇠 어디 있어? 같은 말이 아닌 따뜻한 대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불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는 것보다는 고요함이 낫다는 것을요. 어느 날 저녁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저는 즉시 목소리를 알아들었습니다. 예나야, 안녕, 예나야. 그녀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 할머니랑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무슨 일이니? 집에 계세요? 응, 올 필요는 없어. 가도 돼요?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얘야, 내가 차 끓여 놓을게. 1시간 후 그녀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더 어른스러워지고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화장도 없이 그 멋진 코트도 없이 그냥 청바지와 스웨터 차림이었습니다. 들어오렴이라고 저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들어와 신발을 벗고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우리는 부엌에 앉았습니다. 저는 차를 따르고 쿠키가 담긴 작은 그릇을 놓았습니다. 갑자기 와서 죄송해요. 그냥 더 이상 누구랑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녀가 스스로 말하게 두었습니다. 압박하지도 끼어들지도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집을 파신 후에
엄마는 분노에 찼어요. 아빠도 마찬가지였고요. 할머니가 우리를 배신했다고 잔인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나중에 저는 깨달았어요. 할머니는 그냥 편리한 존재가 되는 것에 지쳤다는 걸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팔에 안고 동물원에 데려가고 잠들기 전에 책을 읽어주던 소녀. 이제는 목소리에 깨달음이 묻어나는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넌 아무에게도 말 안 했지? 그녀가 물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아니, 그건 나와 너희들 사이의 일이었어. 그리고 일어난 일은 복수가 아니라 필요에 의한 것이었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제는 그걸 이해해요. 그냥 엄마는 누구의 도움 없이 사는 걸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럼 넌 예나야? 제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넌 뭐가 두렵니? 그녀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저도 그렇게 될까 봐요. 받기만 하고 곁에 누가 있는지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이요.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차를 더 따라주었습니다. 가끔 생각해요, 할머니. 그녀는 찻잔을 보며 말했습니다. 만약 할머니가 떠나지 않았다면, 자신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원하는 대로 살기 시작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계속 살았을지도 몰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그냥 바뀌는 경우가 드물어 대개는 무언가를 잃었을 때 바뀌지. 그날 저녁 이후 예나는 가끔 부탁 없이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빵을 사 오거나 잡지를 들고 오거나 그저 이야기하러요. 저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고 계산하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손녀가 기억해냈기 때문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압박 없이 의무감 없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몇 주 후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영숙 여사님, 투자 상담사와 미팅이 잡혀 있습니다. 자선 프로그램에 대한 여사님의 요청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네, 물론이죠. 기억합니다. 확인합니다. 저는 정말로 자금의 일부를 비록 작지만 노년 여성을 돕는 재단에 기부하고 싶었습니다. 도움 없이, 연금 없이, 집 없이 남겨진 분들을 돕는 곳에요. 저는 그것이 어떤 기분인지 알았습니다. 살아는 있지만 곁에 아무도 없고 모든 것이 자신에게만 달려있을 때의 기분을요. 어느 날 저는 가게에서 민준이를 만났습니다. 우연히 그는 혼자 장바구니를 들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둘 다 멈춰 섰습니다. 그는 어쩔 줄 몰랐습니다. 다가갈지, 지나칠지. 제가 먼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안녕, 민준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는 지치고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눈은 내리깔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내니? 제가 물었습니다. 살고 있어요. 아파트 구했어요. 지아는 잠시 친정에 가 있고 저는 아이들과 함께 있어요. 잘 해내고 있니? 배우고 있어요. 그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형식적으로 사과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저는 어머니가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네가 틀렸었지. 하지만 네가 그걸 이해한다는 것만으로도 시작이야.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돌아오실 건가요? 아니, 아들아. 나는 그 역할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나는 곁에 있을 거야. 한 사람으로서, 어머니로서 네가 동등한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꽃집을 지나며 저 자신을 위해 백합을 샀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만 샀으니까요. 이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 집을 팔았을 때 제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짓 없이, 강요된 역할 없이 항상 유용한 존재여야 한다는 필요성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을은 갑작스러운 추위 없이 부드럽게 찾아왔습니다.
창밖 공원의 나무숲들은 황금빛이 되었고 저는 거의 매일 고요함 속에서 여유롭게 산책했습니다. 가끔 아는 사람들을 만났지만 놀랍게도 아무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녕하세요. 김영숙 여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잘 지내요. 고맙습니다. 그 잘 속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유도, 겪어낸 일들도, 새로운 경계선도, 그리고 평온함도요. 어느 날 저녁, 낯선 목소리의 여성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숙 여사님 맞으신가요? 제 이름은 아영입니다. 저는 자선재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를 남기셨었죠? 네, 제가 적합하다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에게는 인생 경험과 이해심이 있는 분이 꼭 필요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막 벗어나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에게는 누군가 조언을 해주거나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물론이죠. 괜찮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여성들을 위한 작은 센터의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50대 정도로 보이는 지친 눈의 나연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아이들은 뿔뿔이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일자리도 없고 겨우 월세방을 구했으며 연금은 쥐꼬리만 하다고요. 저는 조언 없이 훈계 없이 그저 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녀가 물었습니다. 여사님은요?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짧고 차분하게 자세한 내용은 빼고 하지만 핵심을 담아서요. 인생에서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다면 어느 날에는 살아남을 것인지 아니면 마침내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고요.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사님이 말씀하시니 마치 공기가 맑아지는 것 같아요. 그 후 저를 더 자주 초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사로서도 전문가로서도 아닌 그저 대화 상대자로서요. 가끔은 파일을 구워가고 가끔은 그저 미소를 띠고 갔습니다. 우리는 차를 마시며 책에 대해, 날씨에 대해,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지만 놓아버릴 수 있는 원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제가 누군가에게 다시 유용한 존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돈으로도 봉사로도 아닌 그저 저 자신으로요. 그동안 예나는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가끔은 공책을 들고 가끔은 그저 함께 있기 위해서요. 그녀는 전문대에 입학했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가끔 아버지와 지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지아가 얼마나 드물게 전화하는지 이야기했지만 그녀는 잘 버텼고 매번 그녀에게서는 과시적이지 않은 진정한 어른스러움이 더 많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다시 돌아갈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느 날 우리가 차를 마시던 중 그녀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돌아가? 다시 가족으로, 그 역할로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나는 이제 예전의 내가 아니야. 돌아간다는 것은 다시 누군가에게 편리한 존재가 된다는 뜻이지. 난 더 이상 그러고 싶지 않아. 곁에 있을 수는 있지만 더 이상 희생자는 아니야. 그녀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그래, 잘하고 있구나. 제때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하지. 가끔 아침에 저는 짧은 글을 썼습니다. 출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저 자신을 위해서요. 사실은 따뜻할 수 있는 외로움에 대해 필요한 사람이라는 역할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하지만 그 역할에 평생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저는 나중에 이 모든 것을 한 권의 노트에 모아볼까 생각했습니다.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언젠가 예나가 찾아 읽고 그녀의 할머니가 항상 돕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선택하는 법을 배운 여성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어느 날 민준이가 전화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더 조용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뵙고 싶어요. 다투려는 게 아니라 그냥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아, 금요일 4시에 공원에서. 네가 예전에 자전거에서 넘어진 그 벤치에서 보자. 기억하니? 그는 어린 시절처럼 조용히 웃었습니다. 기억나요? 그때 무릎을 닦아줬, 나는 내 바지를 꿰매줬지. 기억나? 기억나요. 아직도 그 바느질 자국이 생각나요. 그리고 우리 둘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습니다.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 오랜 원망의 세월 뒤에도 살아있는 무언가를 위한 자리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금요일은 맑았습니다. 저는 조금 일찍 도착해서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오래전 민준이가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울 때 그의 손을 잡아주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나무들은 여전히 소리를 냈고 아이들은 놀고 있었으며 쓰레기통 옆에서는 참새들이 지저귀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직 저만이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민준이는 거의 소리 없이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라고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이 사람답게 부르면 언제나 와.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손에 든 무언가, 아마도 영수증이나 표 같은 종이를 오랫동안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모든 것에 대해 많이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항상 곁에 계셨던 것에 대해서요. 우리가 그걸 알아채지 못했을 때조차도요. 그러다 어머니가 안 계시게 되었고, 그게 아마 어머니가 하신 일 중에 가장 강력한 일이었을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걸 용서하시리라 기대하지 않아요. 저도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어머니가 알아주셨으면 해요. 저는 더 이상 어머니가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어머니가 강한 사람, 아주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제 편안함 속에 앉아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았을 거예요.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맙다, 민준아. 듣기 쉽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말이었어. 예나가 어머니와 어떻게 지내는지 많이 이야기해요. 어머니가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아니라고 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그냥 마침내 나 자신이 된 거야. 몇 주 후 저와 예나는 양평의 작은 주택으로 갔습니다. 정훈과 함께 가꾸던 주말 농장이 아니라 제가 아파트를 판 후에 산 새로운 작은 집이었습니다. 그곳은 모든 것이 단순했습니다. 나무 데크, 타일, 사과나무, 벤치.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저는 아무도 저를 건드리지 않을 저만의 공간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감자를 구웠습니다. 예나는 제게 일기장에서 쓴 글을 읽어주었고 저녁에는 제가 그녀에게 담요를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기억하렴, 여자는 친절할 수 있지만 편리할 필요는 없어. 그리고 강하다는 것이 외롭다는 뜻은 아니야. 그저 강한 거지. 선택권과 목소리를 가진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저를 안았습니다. 알아들었어요, 할머니. 12월에 저는 다시 한 달간 토스카나로 갔습니다. 같은 프로그램이었지만 더 이상 참가자가 아니라 주최자 중 한 명으로서요. 저는 그곳에서 상실, 이혼, 배신을 겪은 여러 나라의 여성들과 만남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작은 카페 앞 고요한 광장에 혼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나가고 해가 집니다. 저는 눈을 감고 이 토스카나의 공기를 들이마시며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라고. 소리 지름도 승리의 깃발도 없이 그저 자신으로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고요함이라고요. 제가 돌아왔을 때 우편함에는 봉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민준이가 보낸 카드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합니다. 언젠가 저도 어머니와 동등해질 만큼 어른이 되기를 바랍니다. 괜찮으시다면
올해 설에 저희 집에 오세요. 의무감 없이 그냥 손님으로요. 저희는 기쁠 거예요. 민준, 예나, 서준 올림. 저는 카드를 선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당장 갈 생각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사이의 다리가 무너지지 않았음을 그저 압박과 굴욕 없이 존중을 바탕으로 새로운 조건 위에 다시 세워졌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발코니에 앉아 제가 가장 좋아하는 허브차를 우려내며 천천히 내리는 눈을 바라봅니다. 저는 예전보다 부유하지도 젊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만에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살고 있다는 느낌. 제가 그늘에 있거나 인정받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느낌. 제 안이유가 자신있게 울려 퍼지고 제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온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이상적인 어머니도 이상적인 할머니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어느 날 이만하면 됐다. 고 결심한 한 여성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모든 진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